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죠. 경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다 미국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인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쿠팡 소송을 준비 중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도노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도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쿠팡 사태 지금 이용자들은 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까 걱정이 많으면서 한편으로는 손해배상 또 집단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네,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좀 모았습니까? 저희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예, 일주일 정도 만에 15,000명 정도가 접수를 해주셨어요. 15,000명.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 그리고 쿠팡에 대한 배신감, 평소 쿠팡을 많이 이용하셨던 이용자분들이 네. 자신의 사생활과 맞닿아 있는 내부 정보, 그러니까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에 참여하려면 그 참여하는 분들 원고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착수금 10,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0,000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출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원고들이 알 수 없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기술적인 로그 내역이라든지 유출 피해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냥 정보만 유출됐다고 그래서 이게 이길 수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유출 자체로 그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 이제 어떤 피해가 나올지 추가 피해가 나올지는 불확실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 1인당 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랄까 이런 걸 어떻게 상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이제 집단소송, 카드사 집단소송, 그리고 통신사 집단소송의 경우에서는 결론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 판결금이 인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10만 원.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 통관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조금 더 밀접한 부분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예. 목표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를? 지금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0에서 50만 원. 근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면 시간은 꽤 많이 오래 걸리죠. 조금 걸립니다. 보통. 일전에 SKT 관련 경우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0만 원 조정안을 냈습니다. 30만 원 조정안을. 네,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 양측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10,000원 내고 원고들이 참여했어요? 그때도 10,000원을 받는 곳도 있었고 법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착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 본사, 쿠팡은 미국 본사, 쿠팡 인코퍼레이션, INC가 이제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본사에도 지금 집단 소송이 준비된다는데 어떤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가 이제 델라웨어주에 있는데요. 델라웨어요? 네. 델라웨어주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그런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쿠팡 모기업인 INC가 개인정보 유출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 모기업이 이 네. 쿠팡이 사실은 한국에 있고 이용자가 다 한국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재판의 관할권 문제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과연 국내 피해자들이 많고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과연 미국에 있는 모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쟁점으로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 쟁점으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부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들이 없는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핵심은 모기업이 개인정보의 관리, 정보 보안의 관리, 그리고 유출에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냐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기업에 대한 미국에 진행될 집단 소송은 이 소송이 성립될지 안 될지부터 논쟁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될 것 같은 상당히 무거운 이런 중벌적인 게 이루어질 것 같은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많은 절차가 있네요. 따져봐야 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이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국내에서 아직까지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 미국에서는 이 정보 유출 같은 집단 소송에서 많은 징벌적 손해액이 판결된다는 점 때문에 미국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실제로 판결까지 가면 많은 배상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모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결정 권한을 얼마만큼 행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협업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 미국에서도 할 네,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실 때 미국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네.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죠, 법적으로. 근데 이게 잘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까,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네. 그 금액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배상하도록 하게 돼 있고 예. 그리고 과실 없이 그냥 유출 자체만으로도 배상할 수 있게. 아까 MC 앵커분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과연 과실이 있냐, 책임이 있냐, 이걸 실제 손해가 발생했냐, 이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얼핏 보기에는 기업이 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고의로 안 했다거나 과실이 있어야만 뭔가 이게 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군요. 그리고 집단 소송, 미국에서는 지금 집단 소송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집단 소송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국내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개념은 증권 관련 법밖에 증권에만 없습니다. 적용되고. 네, 그렇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제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의 특례로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긴 하나 민법에서는 원고들이 많은 손해배상 소송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배상을 만약에 받으려면 꼭 소송단에 참여를 해야만 이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DB가 범죄 집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기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뭐 예를 들면 통관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묻게 되면 신뢰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들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쿠팡에 등록해 놓은 결제 카드 번호로 결제가 됐다든지 이런 문의들이 저희 회사로 오고 있으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드러난 사항은 아니고요. 아, 결제가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에 등록한 그 카드로?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 결제가 됐다고 결제가 됐다? 자기가 결제 승인을 하지도 않은 결제 내역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그 쿠팡에 등록된 카드 딱 쿠팡 한 곳에만 등록된 카드일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등록된 카드일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게 그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전에는 확실히 2차 피해로 규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정보 유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아직 2차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내 정보가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이 쿠팡이 이 사과문을 올릴 때 상당히 이 이 이용자들의 조금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공유할 때 쿠팡이 추천한 혜택 그리고 특가 문구가 제목으로 막 뜨면서 논란이 됐고 네, 사용하는 용어도 기존 입장과 뭐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사과문을 링크로 공유를 하면 그 링크 해당 썸네일에는 자신들의 광고가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문조차 마케팅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한데요. 피해자들은 보상안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상안. 네, 하지만 입장문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까지 자기가 쿠팡에서 얘기하려면 뭔가 이게 인과관계라든지 과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이후에 하니까 섣불리 기업으로서도 좀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쿠팡 측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가볍게
쉽게 물릴 것 같은 거를 이제 이 정부가 상당히 걱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징금이 과연 어떻게 매길 것인가. 쿠팡의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과태료를 현실화하라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그랬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용어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뭔가 이게 책임이 있게 되면 매기는 게 뭡니까? 이게 과징금입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그 내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실질상 과징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과징금?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4조 2항 1항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전체 매출액의 예.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3%.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려야 된다 이런 그 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10%까지요? 네, 좀 많습니다. 쿠팡 매출이 한 40조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면 네, 4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도 또 반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 과징금을 매길 때도 100분의 3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예. 100분의 3까지 매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 SKT도 그 정도 안 됐죠. 네, 1,000억을 좀 넘어서 1,000억. 네, 100분의 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예. 부과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유출된 정보의 양이나 그리고 대응 방식 그리고 특히 이 지배 구조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뭔가 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예. 해외에 자본을 유출시킨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징금, 국내에서의 과징금을 좀 강하게 부과하자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부과하자는 그런 여론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강하게면 현재 법대로라면 매출의 3%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쿠팡 대표가 사임을 했네요. 박태준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3% 매출의 3%까지 책임을 지려면 뭔가 아까도 저희가 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쿠팡의 중과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못했다는 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 쿠팡이 과연 정보 보안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정보 보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정보가 관리됐는지 이런 지점들이 좀 명확히 규명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번 쿠팡 사태 그리고 SKT 정보 유출 사태라는 것이 앞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또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플랫폼이 변하면서 네. 통신사가 등장하면서 쿠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개인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자기 주문 페이지에 서슴없이 기업을 믿고 이렇게 입력해서 했는데. 쿠팡이 새벽 배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정보를 통해서 매출을 얻었음에 반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생길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조금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손해배상이 인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쿠팡의 대표가 박태준 대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번 사태를 좀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책임 있게 이 일을 좀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한데 우선 사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쿠팡 본사의 창업자겸 의장이죠. 김범석 의장을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전에도 국회에서 김범석 의장 쿠팡 문제가 될 때마다 증인을 채택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요번에도 안 나올 거라 미국에 현지 체류한 현지에 있다는 안 나올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후에 절차가 있습니까?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을 때에도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게 되면 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동행명령장을 만약에 발부할 수도 있겠네요. 증인 채택을 만약에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들은 있다 이거죠. 네, 출석시킬 수 있는 절차. 이번에는 좀 과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짧게 좀 여쭙고 싶은데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도노 변호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소송 참여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좀 참여해 주시면
더 그 많은 분들이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도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